캠페인을 막 벌였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다른 분이 안 오시는 거 보니까 그 세대가 아니신가? 다들 20대 때 사고 쳐서 애들 낳으셨군요. 다른 분이 없으시지? 자, 혹은 그죠?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러니까 둘을 얘기하다가 하나 얘기 점점 이렇게 줄어.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애들을 조금 낳기 시작해서 지금의 이 인구 부족 국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피크에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 피크가 1971년생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대한민국 입시 사상 연합고사 최고 경쟁률이었어요. 해갈수가 제일 많으니까. 저희가 대학 갈 때 학력고사 최고 경쟁률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갔더니 와 진짜 신세계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되게 문화적으로 혜택받고 살았던 세대들이라 X세대. 서태지도 막 나오고 문화대통령이 나오고 이러면서 되게 많이 누렸죠. 해외여행도 자율화되면서 배낭여행 어학연수를 다닌 첫 세대. 그러고 났더니 뭐 대학도 그래서 4년 안에 졸업한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선배들은 4년 안에 36세대들은 4년 안에 졸업 못한 사람들은 다들 도발이 쳐서 수배당하느라고 학교 제때 졸업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저희 때부터 최초로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저희 세대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제때 졸업들을 안 하고 남자애들 군대 갔다 오고 어쩌고 이랬더니 97년에 뭐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특히 남자 동기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입사 최고 경쟁. 그러니까 1971년생들 앞에서 어디 가서 경쟁과 관련해서 명함을 내미시면 안 돼요.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률을 늘 뚫고 살아남았던 사람들. 근데 저희가 그 경쟁을 뚫어야 된다고 살아갈,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하고 싶은 일들을 참고, 지금 참고,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너희에게 보장된다. 저희에게 좋은 날은 딱 대학교 고 몇 년이었어요. 제가 왜 사기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동기들이 지금 그 경쟁을 다 뚫고 최고의 경쟁률을 최고로 뚫고 나간 아이들이 앞으로 5년 본다. 맥시멈 5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놈이 몇 년 전에 5년 얘기하더니 한 놈이 5년은 무슨 5년 3년이다 이런. 저희가 46살이에요. 3년이면 49이고 5년 해봤자 51예요. 올해 해가 바뀌니까 테레비에서 잔뜩 100세 시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전해라. 오래 살 거라고 전해라. 100세 시대잖아요. 진짜 우리는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살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50에 회사를 잘리면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지하게 막막하다. 참고 열심히 하면 행복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참고 열심히 했는데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사기예요. 왜 이런 사기가 벌어지느냐 하면요. 우리 부모님들도 모르셔서 부모님이 사기치고 싶어서 자식한테 사기쳤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걸로 얘기했던 거죠. 개천에서 욕 나오던 시대, 참고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지던 시대, 보장되던 시대에 그 패러다임으로 저희에게 늘 얘기하셨던 거예요. 참고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런데 저희만 해도 그게 약간 들어맞다가 이제 안 들어맞는 시대가 왔어요. 어제 덕선이 아버지가 잘렸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제 해고, 평생 직장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졌고 해고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고 유연제가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은요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20대 때 잘릴 거예요. 30대 맥시멈 가야. 이미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게 굴러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갔던 패러다임으로 아이들에게 지금 참고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는 건 완벽한 사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사기 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이젠 정말 너무 빨라져서요. 하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넌 이걸 준비해라고 얘기하는 건 완벽한 사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쥐뿔도 개뿔도 몰라요. 아는 척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대한민국에선 대학이라도 나와야 살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건 내 불안이에요. 그건 내가 살아왔던 시대의 방식인 거고 그 패러다임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못할 거고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간디에 애를 보냈더니 고등과정이랍시고 애들 대학 준비도 하나도 안 시켜주네. 이런 방식으로 학교랑 소통하려고 했으면 그건 결국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시처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특히 뭐 혁신학교나 뭐 이런 쪽으로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주로 하고 다니는 강의 중에 하나가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요. 게임 체인저라는 게 뭐냐면요. 게임을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대로 번역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특정 게임을 했었어요. 제가 예로 드는 게 뭐냐면 핸드폰이거든요. 옛날 핸드폰 기억나세요? 핸드폰 제일 처음 저는 핸드폰 제일 처음에 기억나는 광고가 뭐냐면 짜장면 시키신 분 기억나세요? 마라도에 가서 핸드폰을 들고 마라도에 가서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을 시키면 이창명이 철가방 보트를 타고 철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마라도에서 외치잖아요. 짜장면 시키신 분. 그때 당시에 핸드폰을 만드는 게임의 법칙은 뭐였냐면 누가 더 잘 터지나 그리고 얼마나 작아지나요. 그래서 점점 핸드폰이 작아져서 막 접고 폴더폰이 막 나오더니 그래서 그때 좀 논다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꽂고 다니던 스타텍이라는 핸드폰을 아시나요? 모토로라에서 혁신적이었어요. 핸드폰을 접을 수 있다. 이제 지금 다들 핸드폰들 가지고 계실 텐데 누가 접는 거 뭐 조그만 거 누가 씁니까? 점점 핸드폰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핸드폰은 전화를 걸고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안 끊기고 선도 없는데 얼마나 안 끊기느냐가 중요한 패러다임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마라도에서도 짜장면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건 패러다임이 아닌 거죠. 왜 핸드폰이 커집니까? 우리가 거기서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 화면을 들여다보면 할 일이 많아졌어요. 더 혁신적인 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전화기를 사면 그 전화기에 있는 기능만 쓸 수 있었죠. 전화번호부, 일정, 그것도 뭐 입력하기도 더럽습니다. 뭐 이런 거, 뭡니까 전자계산기, 그 제조사가 넣어준 기능만 우리가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이 굉장히 혁신적인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아이폰 6 쓰거든요. 여기 아이폰 6 쓰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네. 계신다고 합시다. 아이폰 6를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전화기와 저의 전화기가 똑같은 전화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물론 애플이 만든 동일한 기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스마트폰과 제 스마트폰을 동시에 열어보면요. 배경화면도 다를 거고요. 거기에 깔려있는 중요하게는 앱들이 다 달라요. 저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주어진 대로 쓰는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구성해서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걸 미래학자들은 편집의 시대라고 해요. 김정은 씨 같은 분 에디톨로지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디트, 편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끌어다가 편집해서 쓰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스마트폰을 뭐 온갖 게임을 다 깔아놓고 최신형 게임기로 쓰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아주 학구열이 넘쳐서 온갖 뭐 사전과 어학학습 앱들을 깔아놓고 영어 공부를 거기서 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옛날에는 청계천에 가서 사던 빨간 책을 온갖 성인 앱들을 다 깔아놓고 거기서 동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지털 빨간 책으로 활용하는 놈도 있어요. 내 필요에 따라서 구성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은 여전히 주어진 대로 그냥 먹어, 내가 먹여주는 걸 열심히 먹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게임을 먼저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애플사에서 매년 새로운 아이폰을 들고 나올 때마다 삼성과 모든 전 세계 이 스마트폰 시장들이 그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게임을 바꾸고 누군가는 그 게임을 쫓아가기 위해서 허덕허덕 뛰어가고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있고, 패스트 팔로워, 잽싸게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올드 게임 플레이어, 여전히 옛날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게임 체인저라는 강연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게임을 하겠다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게임 체인저들이 하다못해 정 아니라면 패스트 팔로워는 됐어요. 그런데 자꾸 올드 게임에 눈길을 보내는 건 아닌지, 그게 나의 불안을 자꾸 자극하는 건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스타텍이라는 전화기를 만들었던 모토로라는 회사하고요, 노키아라는 회사가 당시에 전화기 이 시장을 완전히 다 선봉하던 기업들이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시대에 여전히 그 옛날 전화기가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폰으로 전환하지 않았던 두 회사. 지금 모토로라와 노키아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자, 이런 거죠. 다른 강연을 막 섞으니까 시간은 많이 가고. 어쨌든, 그래서 저희 세대는 이게 싫어, 너무 끔찍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냐면 죽는 거였어요. 저도 늘 유서를 책상 서랍 속에다 넣어놓고 다녔는데도 학교를 못 벗어났어요. 왜? 죽을 용기가 없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죽을 용기가 있었으면 학교를 떠날 용기도 있었고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싫었을 텐데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고, 죽는 건 생각은 해봤지만 학교를 떠날 건 상상도 못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에게 있었던 조건은 뭐였냐면, 참고 벗어날 수 없으면 참고 열심히 하든가 견디든가 아니면 죽던가. 선택권이 한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너 죽을래 살래 선택해. 이게 선택입니까? 이건 선택이 아닌 거잖아요. 죽을래 살래가 무슨 선택이에요? 다른 선택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 왜 선택이 없어야 하지? 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선택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1999년도에 사회적인 현상으로 뭐라고 불렀냐면 학교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물리적으로는 학교에 와 있지만 아무도 학교에 와 있지 않아요. 이걸 학교 붕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 물리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예 물리적으로 오지 않는 아이들이 생겨났어요. 난 학교를 그만둘 테야. 저희 때는요, 학교 그만두는 건 정말 생양아치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보면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다가 선생님 주워 패고 나가는 이런 애들이나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탈학교 현상이라고 불렀어요. 학교를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탈학교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로 언론에서 99년도에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7년도, 8년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대안학교들이 99년도, 2000년도 들어서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한교육 그때부터 폭발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나온 민들레에서 나온 책 제목이 자퇴일기였어요. 나는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런데 여전히 학교는 거기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에 대한 가장 지독한 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의 교사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학업 중단생, 저는 이 표현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학업 중단, 공부하는 일을 그만둔 아이들이에요. 학업 중단생입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 이 대한교육 진영의 사람들이 교육부 앞에 가서 또 우리 3주간 했나? 장기간 동안 집회를 교육부 앞에서 세종시로 교육부가 옮겨간 이래 가장 처음 맞은 그 데모대였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교육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냈던 성명서의 제목이 우리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였어요. 학업 중단이라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학업이라는 거, 공부하는 일은 학교만 시켜준다는 거예요. 일반 학교만, 공교육만. 그러니까 니네들이 공교육을 그만두는 순간, 여기 오신 모든 부모님들이 선택하신 것처럼 그만두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학업, 공부하는 일을 그만두는 아이들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안학교를 통해서, 대안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방식이, 아까 제가 처음에 대한교육이 무엇이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differenting인 거지 nothing이 아닌 거예요. 없는 게 아닌 거죠. 중단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학업 중단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학업 중단자가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학업 중단 학생이 매년 7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700만이에요. 초중고 학생을 다 합치면 700만 원이에요. 700만 중에 7만 명이 매년 그만두고 있어요. 전체 1%가. 1%, 올해도 1%가 그만두는 거고요. 내년에도 1%가 그만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매년 1%씩 그만둬서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인지 한번 추정해봐. 국회의원이 쪼았더니 결국 나온 얘기가 28만 명이에요. 28만 명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 교육부에 답변했어요. 자, 86년도에 죽을래 버틸래의 선택권이었다면 죽을래 버틸래 그만둘래의 선택권.
이제는 매년 1%의 아이들이 고민도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적어도 2014년, 2016년 현재 우리는 한 가지는 더 만들었어요. 죽을래? 버틸래? 대안학교 갈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선택지들이 늘어나요. 대안학교 갈래? 홈스쿨링 할래? 대안학교 갈래? 홈스쿨링 할래? 뭐 다른 거 뭐 할래? 우리가 그 다른 거 무엇? something 아까 different from the usual thing of its kind라고 얘기했을 때 그 something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대안교육 운동인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애가 대안학교 뭐 대안학교 좋은 줄도 알겠는데 그거 선택했다가 그거 그만두면 어떡할래? 이도저도 아니게 될 텐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저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우리 아이가 아빠 난 대안학교를 그만둬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내가 우리 아이의 교육을 그동안 시키면서 가장 보람찬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졸업장조차 나오지 않는 학교를 그래도 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전히 학교라는 틀거리에 갇혀서 이거 때려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 다녀야 된다고들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 나오면 바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고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중학교 가는 거고, 중학교 입학하면 고등학교 가는 거고, 고등학교 입학하면 대학 가는 거고요. 대학 나오면 회사 입사하는 거고요. 회사 다니면 결혼하는 거고요. 결혼하면 집 사는 거고요. 애 낳는 거고요. 승진하는 거고요. 승진 못하면 잘리는 거고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 내 삶을 고민할 이 기회가 주어지진 않아요. 그냥 사회가 그렇게 살라는 대로 죽음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빨리 죽나.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졸업장도 나오지 않는 학교를 난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어. 난 다르게 살아야 되겠어.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 아이는 학교를 너무 좋아해서 네, 제가 계속 학교를 휴학할 생각이 없느냐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 자극을 하고 있는데 별로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 얘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아빠 난 뭐 먹고 살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기의 삶 그렇잖아요. 졸업장도 안 나와. 그렇다고 지가 검정고시를 보려니 공부하기는 싫어. 대학 갈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뭘 하고 살아야 되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그게 학교라는 이름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거죠. 대안학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늘 듣는 심지어는 되게 진보적인 사람들, 대안학교에 대해서 되게 지지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사교육의 일종이야 라는 얘기예요. 왜 돈 있는 자식들, 니네 자식들만 그런 혜택을, 그런 좋은 교육을 받아요? 결국은 공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공교육이,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공교육이 안 바뀔 때까지 우리 애는 죽으라고? 우리 애가 죽느냐 안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교육을 공교육답게 만드는 일이에요. 자, 학문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공교육을 왜 공교육이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국가가 제공하기 때문에 공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국가가 어떻게 제공하냐면 공적 자금을 들여서 요즘 누리과정 유치원
부담 안 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만 어쨌든 공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세금을 걷어서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교육이에요. 왜 공적 자금을 들여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교육을 하냐 하면요. 그것이 국민들을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민주 시민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대로 교육 안 시켜놓으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공교육이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돈을 들여서 국가의 재정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공교육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교육이요. 국가가 감당해주지 않아요. 개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학교는 그냥 정만 걸어두고 모든 것을 다 사교육으로 풀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를 통한 대물림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 합격자의 대다수가 임금집 자식이라는 건 통계로 이미 증명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육의 목표가 뭐가 됐냐면 개인의 출세와 부귀 영화가 교육의 목표가 됐어요. 단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플래카드죠. 이게 어디 걸려있는 거냐면 어떤 학교에 걸려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 이런 플래카드는 어떨 때부터냐면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사법고시쯤 패스해야 이런 거 붙어요. 대학 간다고 이런 플래카드들을 붙이진 않았었어요. 이거 붙인 지가 그렇게 학교에서 이거 붙인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잘 한번 거슬러서 생각해보세요. 이거 주로 붙이는 데는 어디였어요? 학원이었어요. 학원에서 왜 이걸 붙이냐면 경축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이걸 축하려고 학원에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협박하려고 붙이는 거죠. 네 아이를 우리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네 아이의 이름은 이 플래카드 속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 협박을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거는 거죠. 그 협박을 이제 공교육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공교육이 스스로를 사교육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공교육의 원칙 중에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이라고 했어요. 함께 사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평화로운 사람, 생태적인 사람. 이거 지금 누가 제일 잘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대한교육이 우리 돈 들여가면서 국가가 돈을 안 내주니까 우리 돈 내가면서 우리 아이를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는 공교육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국가 재정 안 받아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주장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적인 역할을 지원해. 이렇게 요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한교육이요, 예전에는 계속해서 정부가 우리가 법 만들 테니까 니네 거기에 통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 우리는 안 받을래. 이렇게 늘 정부는 공을 던지고 우리는 계속 공을 피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작년부터 우리가 법제화, 제도화 논의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연구를 맡아서 한 대한교육 제도화 연구, 이게 대한교육연대에서 저한테 부탁을 준 거예요. 연구 보고서가 다음 주에 나와요. 우리의 제도를 논의하자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지원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것이냐. 이 논의를 우리가 시작하고 그것을 결국 해결해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혁신학교들은 다 대한학교에서 배워봤거든요. 지금 혁신학교로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을 혁신학교를 뛰어넘겠다고 뭐 서울에서는 오디세이 학교, 경기에서는
꿈의 학교 막 이런 거 혁신학교 먼저 도입한 시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혁신학교에서 대안학교 기법을 도입해서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실제 대안학교와 뭔가 해봐야 되겠어.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뭘 해봐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뭐 혁신학교가 들어서서 뭐 대안학교가 줄어들었네, 신입생 수 모집이 잘 안 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좀 발상을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학교들을, 공교육들을 변화시켜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변화시켜준 걸로 끝났어. 우리의 역할은 다 했어. 우리는 소멸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할 거냐.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혁신학교가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들을 따라올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왜 저희 아이를 비인가 대안학교에 보내느냐. 절대 인가된 학교나 그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더 추진해낼 거예요.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게 선생님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모크라시 is not a spectator 스포츠라는 이야기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이 학교를 같이 만들 것입니다. 더 다르게, 더 혁신적으로, 더 새로운 게임으로 이 문제들을 바꿔나갈 것이냐. 그 몫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의 몫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라는 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 굴러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다 이 원안에 들어있다고 합시다. 이런 방식으로요.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각 분야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라는 제도, 아까 근대적인 의미에서 교육 제도로서 학교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중에 한 모퉁이에다가 상자를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를 학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재능의 아이들을 다 그 상자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집어넣는 거예요.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 있죠. 자, 이 상자 안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게 사실은 상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의 구조는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에서 제일 잘하는 놈, 부적으로는 놈, 못하는 놈으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은 잘하는 아이들 맨 위의 기준으로 굴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원리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요,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달됩니다.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와중에 정보의 변화는 없어요. 정보의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위의 것을 얼마나 아래로 잘 전달하느냐가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을 얼마나 시험지에 잘 옮겨 쓰느냐가, 얼마 전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토시 하나까지 안 틀리고 노트 필기를 해서 그걸 그대로 외워서 답안지에 자기 생각 뭐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고 그대로 답안지에 옮기는 아이들이 제일 점수를 잘 받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런 거죠. 위로부터 받은 정보를 아래로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위로부터 아래로 피라미드 방식으로
정보의 전달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피라미드의 정점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잘, 선생님이 함부로 뭐 이렇게 조작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자기가 교과서 뭐 이런 걸로 받은 지식들을 얼마나 아이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하느냐가 핵심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제도는 왜 생겨나게 됐냐면요. 실제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육하면 무조건적으로 학교를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로 학교의 역사는 한 15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 교육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교육 사회학자들은 학교의 근원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옛날에는요, 수공업 시대일 때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종류도 많지 않았고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양도 많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주로 도제제라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장장이가 뭐 솜씨 좀 있다는 애를 받아요. 그러면 야, 물 길어와. 3년 동안 물 기르는 것만 시켜요. 불 피워. 그 다음에는 3년 동안 불 피우는 것만 시켜요. 이거 좀 한번 망치로 두들겨봐. 그렇게 3년을 하더니 어라? 얘가 대장장이가 돼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교육이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는 교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공간, 아까 그 상자에다 몰아놓고 집약해서 하는 방식이 바로 산업혁명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컨베이어 벨트가 발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분업화가 일어나죠. 내가 전체 공정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난 그 역할만 잘하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제 역할은 국어 지식을 잘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 종이대를 올리면 교실이라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학생이라고 하는 원재료가 제 앞에 오면 저는 국어 지식을, 나사를 조이는 거예요.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시험 보면 알죠. 나사가 잘 조여졌으면 시험 답안지를 잘 쓰는 거예요. 헐거운 애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원재료가 안 좋았거나 제가 교사로서 잘못한 거죠. 종이대를 훔치면 교실이라는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여서 영어 선생이라고 하는 노동자 앞에 갑니다. 영어 선생은 영어 지식을 조립해요. 그렇게 해서 12년이라는 컨베이어 벨트를 다 졸업하고 나면 산업사회의 역군이라고 하는 완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산업혁명 시기로부터 한 세기는 그게 의미가 있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 역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고도의 무슨 사고력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공교육이라는 체제 자체가 아이들에게 기초 학력을 빨리 가르쳐서 적어도 그 기계 사용법을 잘 알아듣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들을 잘 알아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 지식들을 갖춘 아이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게 공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사고력이나 뭔가 이런 거 만드는 게 공교육의 목표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를 살듯이 아이들도 교육을 통해서 산업사회 여건으로 대량 생산해내는 시스템이 바로 학교라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대량 생산되는 것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다른 것을 원해요. 옛날에는요, 우리 그 응팔에서도 보면 국선이는 나이키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잖아요. 집이 가난해서. 뭔가 브랜드를 갖는 거, 이게 저희가 첫 세대들이었던 거예요. 브랜드의 민감. 그래서 그 뭐죠? 그 수지가 첫사랑으로 나오는 영화 뭐죠? 건축학개론에서 보면 데스도 왜 그 남자 주인공인 구에스라고 쓰는 짝퉁 이런 게 처음 나오던 나이키 대신에 나이스 이런 게 처음 나오던 시대들이 저희 때는 갖는 게 중요했어요.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런데 요즘은 내가 새 옷 사입고 나갔는데 길에서 똑같은 거 입은 사람 만나면 나도 입었어 뿌듯해.
예요? 아니면 아이씨 기분 나빠 나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올까? 어느 쪽이에요? 후자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달라지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입니다. 조금 만들고 빨리 팔아치우고 또 다른 걸 만들어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를 계속 소비사회로 몰아가고 있는 자본의 논리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접어놓고 어쨌든 시대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걸 원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양한 걸 원하는 아이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다양한 교육을 해줬느냐? 못 해줬죠. 그냥 학교로 밀어붙였어요. 학교에서 봤죠.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업 중단? 이 맥락이 바로 이 시스템 속에서 여기서 이게 X표가 되면서 터져 나온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시대는 또 거기에 멈춰만 있지는 않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소위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해요.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페이지에 제목 있던 페이지에 제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다시 나오니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침 내주시면 제가 드리는 정보라고 그래요. 별거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대한교육과 관련된 이런저런 글들이나 이런 거 올리니까 도움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을 제가 하는데요. 이전 산업사회 논리로 치자면 돈을 벌려면 무조건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팔아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되죠. 그런데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이크 주커버그라는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부자예요. 그 친구는 나한테 뭘 팔았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돈 한 푼 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이전의 패러다임, 이전의 게임의 법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시대인 거죠. 분명하게 게임 체인지가 일어났어요. 자, 이 시대는 사실은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탈근대 정보화 사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막 순식간에 오고 가는 시대에 더 이상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핸드폰을 꺼내서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10초 안에 대답이 오는 이 시대에 교육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 대답을 하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이 학교를 만든 거고요. 제가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대답은요, 예전에 이런 대답들은 다 한 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내는 대답과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내는 대답과 저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내는 대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대답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편집할 거예요. 아까 제가 편집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또는 아이들이 그것들을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어떻게 편집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자 화두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책이 나왔는데요. The Element라고 하는 켄 로빈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교육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걸로 영국 여왕한테 자격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켄 로빈슨, 켄 로빈슨 경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을 다 똑같은 걸로 만들면 안 되고 각자가 갖고 있는 강점 영역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상자 속에서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 영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뭘 못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기의 에너지들을 주유받고 학교로 돌아와서 그것을 의미 있게 구조화시켜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경험한 것들은 구조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 경험을
자기의 성장으로 구조화시켜내는 작업은 어쨌든 무언가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각자가 다른 영역을 가지고요. 왜 우리가 공동체 얘기를 하냐면 21세기는 너무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한 놈의 천재가 20세기는 한 놈의 천재가 모두를 먹여 살린다고 얘기했어요. 21세기는 너무 복잡해서 천재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1세기는 기본적으로 협업의 시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모든 것을 다 할 방법이 없어요. 같이 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른 아이들이 계속 협업을 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 경험을 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에서요 되게 악명 높은 교수거든요. 특히 학부생들하고 수업할 때. 왜냐하면 제가 무조건 이 친구들을 모든 활동을 시켜요. 심지어는 100명씩 되는 대형 강의에서도 6명, 7명씩 짝을 지어갖고 그것도 다 다른 과 애들로 짝을 지어가지고 모든 활동을 시켜요. 제 딴에는 이렇게라도 훈련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올 때까지 한 번도 협업의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들 혼자서 잘하는 것만 경험을 했지 협업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6명, 7명을 짝을 지어 놓으면요 처음에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싸워요.